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잘 하고 있군요. 뭔지는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죠? 그래서 잘하고 있어요, 요즘. 예. 그게 이제 먼저 시작한 사람들의 기득권이라고나 할까? 뭐 그런 게 있어요. 예. 어디 77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오늘은 왠지 좀 눈이 올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수업 끝나기 전에 눈이 온다. 그럼 제가 뭘 하나 한턱 쏠게요. 만약에 오늘 저기 오전 수업이 끝나기 전에 눈이 내리면 뭘 한번 쏘면 되나요? 붕어빵. 오, 좋아. 아주 싼 거. 아주 좋아. 아주 좋아. 무조건 합격이야. 무조건 합격이야. 이제 아주 잘했어요. 1,000원에 3개짜리 붕어빵 돌리면 되나요? 난 좀 더 비싼 거 쏠려고 그랬는데 붕어빵 쏠게 그러면. 그래. 여기도 합격이야. 여기도 합격이야. 여기서 이제 또 한마디 누가 해야지. 돈은 내가 낼게요. 그럼 그 사람 100% 합격인데. 자, 이제 77페이지 보니까 이제 부동산 투자 대안의 선택 이런 게 있어서 먼저 이제 저기 위험과 수익의 측정 이런 말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지금 볼 건 아니고 우린 저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네. 이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1년 후에 10% 정도의 수익이 예상되더라. 근데 미래는 불확실하니까 이 정도 예상되는 수익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편차가 발생하더라. 그래서 요게 바로 예상되는 수익이고 거기서 빗나갈 가능성 요걸 갖다가 위험이다. 뭐 이런 소리 잠깐 한번 해봤는데요. 뭐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다음에 이제 77페이지 저기 밑에 박스에 2번 보니까 평균 분산 결정법 가로 열고 집에 올리란 말이 있습니까? 그쵸. 그럼 여기서 평균이 바로 예상 수익이에요. 예상 수익. 분산 또는 표준 편차가 위험인데, 그러니까 한번 직접 써봐, 그냥. 평균 밑에다가 평균 동그라미 쳐놓고 수익. 분산 동그라미 쳐놓고 위험이라고 일단 한번 써보시고, 평균 분산 집에 올림 뭐 이렇게 있는데, 책에 있는 내용은 하나도 볼 필요 없이 제가 그림 하나 그릴 거예요. 그림. 자, 어디 볼게요. 그림 하나 그릴 텐데, 위로 올라갈수록 수익률이 점점 커진대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험이 점점 커진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자. 이렇게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선을 하나 쓱 그릴게요. 일단 선을. 자, 그러면 여기 A라고 한번 할게요. A. A는 예상 수익률이 10%고 표준 편차 위험이 2%다. 근데 여기를 B라고 할게요. B. B는 예상 수익률이 12%고 표준 편차가 예를 들어서 3%다라고 일단 이렇게만 한번 해봅시다. 자, 근데 여기서 C가 하나 있다라고 가정합시다. C. 그럼 어디 볼래요? 그냥 설명을 그냥 바로 물어볼게. B하고 C가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투자자는 B, C 중에 반드시 뭘 선택할 것 같아요? 그렇지.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B하고 C는 동일한 위험 선상이 있거든요. 위험이 똑같아요. 그러면 위험 부담이 똑같으면 당연히 뭐가 큰 게 좋아요? 수익이 큰 게 좋지.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C를 선택하지 않고 B를 선택한다라고 해요. 다시 할게요. 여기에 F가 있어요. F. 그러면 F하고 B가 있다면 투자자는 반드시 뭐를 선택할 것 같아? 그렇지. 왜냐? F하고 B는 서로 수익률이 똑같죠. 그러면 수익률이 똑같으면 위험이 큰 놈보다 위험이 작은 놈이 더 선호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F를 선택하지 않고 B를 선택하는 거 맞죠? 예. 여기에 D가 있다고 할게요. D. 그러면 B하고 D가 있으면 투자자는 반드시 뭘 선택할 것 같아? B를 선택하죠. 왜냐? D는 B하고 게임 자체가 안 돼요. D는 B에 비해서 위험은 큰 놈이 수익은 작아. 수익은 작은 놈이 꼴에 위험만 커. 그러니까 D는 B하고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뒤진다 뭐 웃자고 한번 했는데 썰렁하네. 아무튼 이제 이게 바로 평균 분산 지배 원리 또는 평균 분산 분석법인데 그냥 용어만 들어보자고. 자, 봅시다. 평균 예상 수익이고 분산이 위험인데 무슨 말이냐? 위험과 수익 가지고 투자 선택 판단해라 이거지. 그래서 첫 번째,
위험 부담이 똑같으면 수익이 작은 놈이 좋아, 큰 놈이 좋아? 위험 부담이 똑같으면 수익이 큰 것이 선호되고, 다음 수익이 똑같다면 위험이 큰 거, 작은 거? 위험이 작은 게 선호된다. 그래서 이 B를 기준으로 이렇게 빗금을 치잖아요. 그러면 이 빗금친 안에 있는 그 어떤 영역에 투자 대안이 있다 하더라도 그놈보다는 항상 B가 더 선호된다. 이런 개념을 평균 분산 지배 원리 또는 분석법이라고 그래요. 별로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 예, 그리고 지금 여기는 입문서는 안 나왔는데 이제 기본서 우리 다음 달부터 기본서로 하거든요. 기본서에다가 제가 이 그림 그대로 써놨으니까 전혀 문제 없어. 그래서 그냥 감만 잡아. 2학년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수익이 똑같으면 위험이 큰 게 좋다, 작은 게 좋다? 작은 게 좋다. 위험 부담이 똑같으면 수익이 큰 게 좋다, 작은 게 좋다? 수익이 큰 게 좋다. 그걸 갖다가 평균 분산 결정법 또는 지배 원리라고 하니까 그냥 용어만 듣고 넘어가줘도 괜찮아요. 됐어요. 자, 이제 한 장을 넘겨보니까 부동산 투자와 포트폴리오 이런 말이 있네요. 부동산 투자와 포트폴리오. 자, 일단 포트폴리오란 용어는 들어봤을 것 같아요. 분산 투자. 그럼 한번 써볼까요? 자, 참, 우리 2주 만에 만나는 거죠, 지금? 네. 저번 주에는 저기 합격자 모임 있어가지고 못 보고 반갑지 않나요? 네. 그럼 2주 만에 만났으면 앞에 좀 전에 저 봤을 때 뭐 반갑다 이런 말도 안 하고 그러네? 네. 자, 일단 볼게요. 포트폴리오는 분산 투자인데 우리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 하면 이렇게 어떤 표현이 하나 있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런 표현이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봅시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어떤 장점이냐면 바구니를 하나만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거야. 그리고 한 곳에 모아놓고 관리하니까 관리하기가 더 편해. 그런 장점은 있는데 문제는 뭐냐. 자, 암세포가 전이 된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딱 귤을 한 박스 샀어. 한 박스를 샀어. 그럼 한 박스 전체를 다 냉장고에 보관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귤 한 박스 사면 정성껏 정말 열심히 먹어야 되죠? 안 그러면 나중에 저 밑에 하나가 썩으면 주변이 다 썩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과일이라든지 식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하나가 잘못되면 다른 것까지 상해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어. 그래서 계란을 한 바구니 담았을 때 잘못되면 다른 것까지 다 망가질 수가 있대요. 그래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겁니다. 근데 그러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 말은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다가 나눠서 담아라 이 말인가요? 맞죠? 그렇죠? 그러면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나눠서 담으면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어떤 단점이 있냐면 바구니를 많이 사야 돼. 비용 부담이 커져. 여러 군데다 나눠서 관리하다 보면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더 커질 수도 있어. 근데 장점이 뭐냐. 나눠서 담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서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이 부분만 문제가 생기지 나머지는 온전하게 지켜낼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따라서 이제 포트폴리오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나눠서 분산해가지고 위험을 줄이자.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가장 큰 목적은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게 바로 포트폴리오의 가장 큰 목적이다. 일단 개념 하나 잡고요. 다음. 이제 우리 책 잠깐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표현들이 있는데 저기 목적을 보니까 저 혼자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2번이죠. 분산 투자를 함에 따라서 위험을 제거하고 안정된 수익을 얻을 목적이다. 여기서 안정된 수익이란 것은 높은 수익성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위험이 낮은 안전한 상태를 추구한다 이 말이거든요. 됐고 여기에서 위험이란 자 밑줄 피할 수 있는 위험 즉 비체계적인 위험까지만 일단 밑줄 그어봐요. 을 제거할 목적이지 체계적인 위험을 제거하는 것은 아니다. 예, 78페이지하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 시험에 서비스 문제가 되게 잘 나와요. 78페이지입니다. 주목하세요. 그냥 오늘 들어보는 거야. 그냥 들어보는 거. 위험을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으로 구분하거든요. 체계적인 위험은 제거할 수 없는 위험이다 라고 해요. 전쟁이 터진다. 지금 최순실 이 사건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사람들의 소비 심리도 위축돼 있고 지금 난리잖아요. 이런 사건이라든지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뭐 지진이 발생했다. 이런 사건들은 개인의 힘으로 제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것은 개인이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제거할 수 없는 체계적 위험이다라고 합니다. 무슨 위험? 체계적 위험. 다음. 내가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경영 능력이 부족해서 영업 경비가 들쭉날쭉하고 내 성질이 못돼 먹어가지고 우리 직원들하고 자꾸 갈등이 생겨가지고 노사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모든 사람들이 겪는 게 아니고 나만 겪는 문제죠. 이런 것은 개선시킬 수, 제거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경우를 비체계적 위험이다라고 합니다. 시험이 잘 나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잘 나와. 그래서 그냥 들어보는 거예요. 제거할 수 없는 위험 뭐라고 한다? 체계적 위험. 제거 가능한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 자, 용어만 한번 들어봤고요. 다음. 동그라미 4번을 보니까 포트폴리오 효과라고 나왔을 거예요. 거기 동그라미 기억에 무슨 계수라고 나왔어요? 상관계수만 동그라미 쳐놔요, 그냥. 상관계수만 동그라미 쳐놔. 지금 용어만 들어보면 되는 거니까. 자, 이제 칠판을 볼게요.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면요. 투자자가, 여기 볼게요. 투자자가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 투자자는 이 돈을 투자해서 안정적으로 10% 정도의 수익률을 달성하고자 하고 있어요. 이게 목적이야. 근데 만약에 A란 투자 대안 하나에다만 투자해버린다면 투자자가 원했던 수익률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더 조금 나올 수도 있어. 위험이 커. 그래서 A, B, C, D 여러 군데 이렇게 나눠서 투자하다 보면 A에서 이만큼 더 벌고 B에서는 3을 까먹고 C에서 2를 까먹고 D에서 2를 더 벌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더 벌어서 까먹은 거 메꾸고 하다 보면 투자자가 당초 원했던 수익률 10%에서 편차가 커지지 않게끔 나타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포트폴리오 목적이야. 예. 그래서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을 줄여가고자 하는 게 목적인데, 자 그러면 한번 들어볼게요. 아까 어디다 동그라미 치라고 그랬죠? 상관계수란 말 동그라미 치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그 용어를 머릿속에 담아둘 필요는 없어. 그냥 무슨 말인지만 딱 이 순간 듣고 잊어버리면 괜찮아요. 자, 갑돌이란 투자자하고 을돌이란 투자자가 이제 분산 투자를 하려고 그래요. 갑돌이, 을돌이가. 근데 갑돌이는 어떻게 분산 투자하려고 하냐면 보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의류회사하고 아이스크림 회사를 가지고 분산 투자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한다. 갑돌이. 어디 볼까요, 그러면? 여름이라는 사건이 발생하면 여름이 하면 의류회사 매출 수입은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작아지죠. 아이스크림 매출 수입은 커지죠. 다음, 날씨가 추워. 겨울철이 되면 의류회사의 매출 수입 커집니까? 그렇죠. 아이스크림 회사 매출 수입은 작아집니까? 자, 그러면 지금 갑돌이 같은 경우는 의류회사하고 아이스크림 회사를 분산 투자했는데 상호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수익률의 변동이 유사하게 나타납니까? 달리 나타납니까?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죠? 그렇죠. 그냥 써보게 그냥. 수익률의 변동이 서로 지금 달리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다르게. 다음. 을돌이는 이렇게 한답니다. 을돌이는 음료수 회사하고 아이스크림 회사에다가 분산 투자하려고 한대요. 그럼 어디? 여름철이 되면 음료수 회사 매출 수익 커집니까? 아이스크림 회사 매출 수익도 커지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음. 겨울철이 되잖아요. 음료수 회사 매출 수익 감소할까요? 그렇죠. 아이스크림 회사 매출 수익도 역시 같이 감소해 버리죠. 자, 그러면 지금 을돌이 같은 경우는 투자 대안의 수익률의 변동이 어떤 사건이 나타났을 때 달리 나타나요? 유사하게 나타나요?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죠. 자, 그냥 감으로 찍어봐. 잘은 모르지만 갑돌이하고 을돌이하고 누가 더 분산 투자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갑돌이하고 대답하면 좋을 것 같은데, 분산 투자는 인생은 한 방이다. 되면 왕창 벌고 아니면 쫄딱 망하자. 이게 아니라니까. 자, 보세요. 을돌이는 두 투자 대안의 수익률이 변동이 유사해. 잘 되면 둘 다 잘 돼버리고, 안 되면 둘 다 안 돼버리고. 이거 아니지. 아까 이야기했듯이 투자자가 원하는 목적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디서 더 벌고 어디서는 까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상쇄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을돌이보다는 누가 더 좋은 거예요? 갑돌이. 요런 거를 나중에 이제 상관계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그냥 한번 들어보는 거. 그래서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수익률이 너도 커지고 나도 커지고 너도 작아지고 나도 작아지고 이렇게 수익률의 변동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한쪽은 수익률이 커지면 한쪽은 작아진다. 그래서 더 벌어서 까먹는 거 메꾼다. 이런 수익률의 변동이 서로 어떻게 나타나는 게? 달리 나타나는 게 좋은 거다. 그냥 사례만 들으세요. 사례만. 기억하려고 하지도 말고 사례만 들어. 사례만. 그래서 어쨌든 분산 투자는 한쪽은 수익률이 커지고 한쪽은 작아지고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서로 메꿔주는 수익률의 변동이 서로 달리 나타나는 게 좋다. 그 정도 개념만 알아두세요. 그래서 당분간 사례는 계속 이렇게 들 거예요. 의류회사 아이스크림, 음료수 아이스크림. 어떤 게 좋다? 의류회사하고 아이스크림이 좋다. 한동안 사례를 안 바꾸고 겁니다. 계속 이렇게. 그 정도만. 다음. 이제 저 밑에 동그라미 5번을 보니까 최적의 포트폴리오란 말이 있을 거예요. 보죠. 일단 다시 동그라미 니은을 보니까 효율적 전선, 79페이지. 효율적 전선, 효율적 프론티어란 말이 있습니까? 그쵸? 밑줄 그어봐요. 그게 이제 또 시험에 종종 나오는데 밑줄을 그어놓고 이렇게 그냥 써봐. 그냥 하나 써봐. 그냥 가장 좋은 점. 그냥 한번 써봐. 가장 좋은 점이다. 그냥 한번 써보는 거예요. 효율적 전선은 가장 좋은 점이다. 그냥 한번 써보는 거야. 무슨 점이라고? 가장 좋은 점이다. 그러면 한번 우리 들어봅시다. 이제 필기 같은 거 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자, 봅시다. 위로 올라가면 수익률이 점점 커지고 오른쪽으로 간다면 위험이 점점 커진다. 자, 고스톱 있죠. 고스톱. 갑돌이, 을돌이, 병돌이가 지금 셋이 모여서 고스톱 치고 있어요. 근데 세 명이 치면 기본 점수 몇 점이에요? 에이, 순진한 척 하지 말고 다 알고 있으면서 그래. 세 명이 치면 기본 점수가 3점이죠. 갑돌이가 3점 났거든요. 자, 났어요. 그럼 갑돌이한테는 고를 하든지 수독을 하든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 맞죠? 그렇죠? 갑돌이가 기본 3점이 왔는데 여기서 수독하면 추가적인 위험 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대신에 기본 3점에서 추가적인 수익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끝나는 거야. 예, 이 점이 원점 0이거든요. 0이 뭔지 아세요? 0? 없다요, 없다. 0은 없다라고. 여기서 이 상태에서 수독하면 이 상태에서 추가적인 위험도 없고 추가적인 수익도 없고 그게 바로 0의 의미거든요. 자, 그런데 갑돌이가 원고 이렇게 한 거, 원고 이렇게 했대요. 그러면 아까 상태에서 수독을 했으면 그냥 딱 그대로 끝나는 건데 원고를 했죠. 그러면 원고를 했다는 것은 종전보다 고박 쓸 위험이 더 커지는 겁니까? 맞죠? 그렇죠? 근데 아무런 보상 대가 없이 그냥 위험 부담만 하려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갑돌이가 이제 머리를 한번 쓴 거야. 자, 원고를 하면 고박 수당 1점 더 해주고 한 번 돌아가지고 바닥에 깔린 거 저것도 먹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현재 상태에서 최상의 시나리오는 4점을 더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원고를 한다라고 해서 원고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정말 점수가 났어. 이 상태에서 수독하면 그냥 끝나는 건데 이 상태에서 또다시 투고를 불렀대요. 그러면 아까보다 고박 쓸 위험이 더 커진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투고를 불렀냐 봤더니 갑돌이 보니까 바닥에 똥광이 하나 깔린 거예요. 자기 손이 들고 있는데. 그래서 한 바퀴만 돌아서 똥광만 때리면 바로 피와 강박까지 씌울 수 있다. 그래서 모험을 한번 하자 해서 투고를 했답니다. 그래서 투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최대 점수가 예를 들어서 20점이라고 하자. 이렇게 이런 것을 연결한 곡선을 바로 뭐라고 불러주냐면 효율적 전선 또는 효율적 프론티어다라고 이렇게 불러주는데요. 먼저 이거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이제 이걸 물어봐요. 효율적 프론티어 형태가 우상향하는 형태로 나타난대. 맞나요?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다 해서 우상향하는 형태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효율적 프론티어가 우상향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 볼래요? 원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최고 점수가 4점이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사전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원고만 해가지고는 돼, 안 돼? 안 돼. 투고 쓰리고 불러야 되겠죠? 그러면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위험을 부담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 프론티어가 계속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따라서 효율적 전선이 우상향하는 이유는 위험과 수익이 비례관계, 반비례관계. 그렇죠? 이제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들, 자, 우리 학교를 보면 앞으로 비례, 반비례가 계속 나와요. 한번 들어볼게요. 비례라는 것은 뭐냐면 너도 커지고 나도 커지고 너도 작아지고 나도 작아지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비례라고 이야기해요. 반비례는 반대로 움직이는 게 반비례입니다. 반비례. 그러면 얘 보세요.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위험 부담해라. 즉 수익도 커지고 위험도 커지고 위험도 커지고 수익도 커지고. 그러니까 위험과 수익은 비례, 반비례? 비례다. 위험이 커질수록 보상 수익도 커진다. 요거 하나하고 두 번째. 요 놈이 이제 더 중요한데, 자, 이제 여러분들은 절대 체크고 필기고 절대 하면 안 돼. 절대 하면 안 돼요. 자, 보세요. 효율적 프론티어, 효율적 전선은, 자, 이리 볼게요. 원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4점이라는 점수는 원고란 위험 부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점수예요, 최저의 점수예요? 최고의 점수죠? 다시. 투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여러 수익 중에 요 점수는 최고의 수익이에요, 최저의 수익이에요? 최고죠. 그래서 그냥 들으세요. 효율적 전선은 동일한 위험 부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수익을 연결한 곡선이다. 맞나요?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시 우리 반대 해석을 해볼까요?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위험 부담을 해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 효율적 전선은 말이죠. 이렇게 이야기해. 굳이 설명 않고. 동일한 수익을 얻어내기 위해서 부담해야 되는 최저의 위험을 연결한 곡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있잖아요. 이런 표현들이 이제 기본서에 다 나오고 시험에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이렇게 하지 맙시다. 자, 아까 효율적 전선은 가장 무슨 점이라고 그랬더라? 봐봐, 책에다 뭐라 써놨는지. 가장 좋은 점이래. 그럼 결국 우리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한지 아세요? 위험과 수익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위험과 수익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가장 좋은 점이다? 자, 그냥 찍어보는 거야. 그냥 한번 해보자고. 동일하게 주어지는 위험이 가장 좋은 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동일하게 주어지는 위험 부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수익이 가장 좋은 점이야? 최고의 수익이 가장 좋은 점이죠? 다시.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위험 부담을 해야 돼. 그럼 어떤 점이 가장 좋은 점이야? 최저의 위험 부담. 됐죠? 나중에 그냥,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은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예.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잘 되고 그런 게 아니고, 아주 효과적으로 해야 돼,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뭐, 전혀 이제 시험의 형태라든지, 뭐, 시간 관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감이 전혀 없을 겁니다, 지금. 그죠? 근데 사실, 우리 80문제 푸는데 100분을 주는데요. 100분 정말 빨리 가버립니다. 예. 특히 이제 연세가 막 50 넘어가고 그러죠. 그러면 그분들은 좀 내가 봤을 때 안타까워. 뭐가 안타깝냐면, 내용은 알아요. 근데 스피드하게 문제를 잘 못 푸는 경향이 통상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통상 이렇게 문제를 빨리 못 풀면 시간 다 됐는데 한 10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안타깝지. 그래서 사실은 시험 응시 원서에 만 50세 이상은 체크하시오 해가지고 10분을 더 주든지 뭐 이렇게 하면 좀 더 좋을 텐데 그렇게 안 해주니까 이제 문제긴 한데, 그래서 이제 어떤 내용이 있으면 호지 그대로 다 읽어주면 안 돼. 보자마자 답을 찍는 훈련들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는 진짜 필요 없어. 지금 그냥 효율적 전선은 가장 좋은 점이다. 그냥 그 소리 한번 듣고 잊어버리면 되는 거야. 예, 가장 좋은 점이다. 그래서 자꾸 이런 변칙들을 집어넣어가지고 문장을 보자마자 답을 찍어내는 그런 습관을 좀 들여야 되거든요. 자, 다시 할게요. 요 가장 어떤 점이라고? 뭔지 모르겠지만 가장 좋은 거라고 했어요. 가장 효율적이고 좋다. 면 가장 좋은 거란 것은 동일한 위험 부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수익이 가장 좋은 거죠? 그렇죠? 다음, 가장 좋은 거라고 그랬으니까 수익을 얻기 위해서 위험 부담을 해야 되는데 가장
동일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 부담해야 되는 최고위험, 최저위험. 최저위험을 연결했다. 굳이 이제 나중에 기본서 보면요. 기본서를 어쩔 수 없이 써놔야 되잖아. 어? 기본서니까 써놔야 돼. 그래서 막 이만큼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결국은 아무짝에도 필요 없어요. 예, 아무짝에도 필요 없고 그냥 효율적 전선은 가장 무슨 점이다? 좋은 점이다. 그렇게만 해버리면 돼요. 이제 이번에 책 쓰면서 페이지를 제가 좀 많이 줄였어요. 그래가지고 600페이지를 안 넘게끔 해놨어요. 왜? 원래 한 650페이지 가까이 되고 그래요. 근데 한 570페이지 정도로 줄였는데 사실은요. 한 250페이지로 줄이고 싶었는데 출판사에서 그러면 안 된대요. 왜 그런지 알죠? 몰라? 쉬는 시간에 생각해봐. 요 정도 두께의 책을 만들어가지고 35,000원 붙여놓으면 사람들이 도둑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중개사 책 있잖아요. 이렇게 얇은 책은 단 한 권도 없어요. 예. 다 두께가 기본 요만큼씩이에요. 그래야지 출판사도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왜 세상 사는 게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야. 그래서 내심 진짜 기본서는 한 250페이지로 줄여도 전혀 문제가 없거든. 우리 학개론 같은 경우는. 근데 줄이지 말라고 해서 어쨌든 그만큼 했어. 근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기본서 가지고 수업하면 제가 썼지만 어떤 부분은 또 X치라고 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예, 보지 말고 이것만 보자. 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아무튼 됐어요. 효율적 전선은 가장 무슨 점이다?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가장 좋다더라. 가장 좋다는 것은 여기 봐봐. 동일한 위험부담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수익이 가장 좋은 점이다. 가장 좋은 점이란 것은 동일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 부담해야 되는 최저위험. 그게 바로 가장 좋다. 간만 잡으면 된다. 간만. 예, 됐어요. 자, 한 장 넘겨보시고 80페이지. 자, 개념 좀 하나 잡고 가야 될 게 있어요. 이제 화폐의 시간가치라는 용어가 있는데 그냥 듣기만 할 겁니다. 화폐의 시간가치라는 게 있는데요. 현재란 말이 있고 미래란 말이 있어요. 현재와 미래. 개념 정도만 좀 잡을 텐데, 자, 제가 이제 여기 앞에 있는 두 학생한테 100만 원씩 준다고 그랬어요. 100만 원 줄게요, 두 학생. 자, 그러면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 좋죠. 근데 첫 번째 학생은 너 지금 100만 원 줄게. 자, 받아. 하고 지금 준대. 두 번째 학생은 저한테 손 벌리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제가 손바닥을 딱 쳤어. 너는 1년 후에 줄게. 그러면 이 학생은 지금 당장 100만 원 받는데 그 옆에 있는 학생은 1년 후에 100만 원을 받는데 그러면 이 학생은 기분 좋겠어, 안 기분 좋겠어? 뭐 꽁돈 생기는데 뭐 기분 안 좋을 일까지는 없는데 좀 서운하지? 어? 그럼 이제 왜 서운하느냐? 이 학생은 알고 있거든. 현재 100만 원보다 1년 후에 받는 100만 원의 가치가 더 작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 그러면 어디 볼게요.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투자 이론은 투자자가 현재 시점에서 이 부동산을 사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분석해서 현재 시점에서 투자를 채택을 하든지 투자를 기각하든지 판단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어디? 첫 번째. 현재 100원이라는 돈이 있어요. 100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이 100원이라는 돈을 1년 동안 은행에 집어넣어놨더니 은행에서 10% 이자를 주더래. 그러면 1년 후에 찾을 수 있는 돈은 원금 100원에 이자 10원 합쳐서 얼마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110원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여기서 그러면 현재 가치는 100원인데 미래 가치는 110원이 되는 거예요?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보다 더 커요, 작아요? 더 크죠? 그 이유는 현재 100원이 1년이 지나면 10%만큼의 뭐가 붙으니까 이자율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현재 가치보다 미래 가치가 더 커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두 번째 1년 후에 110원을 받을 수 있는 어음수표가 있었대요. 어음수표. 1년 후에 110원을 받을 수 있는 어음수표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어음수표를 이용해서 온전하게 110원을 받아내려면 1년이라는 기간을 기다려야 되죠. 그렇죠?
근데 1년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지금 현금으로 바꿀 수도 있나요? 그렇죠? 은행 가서 뭐 하면 돼요? 오, 역시 여기는 수준이 높아. 어제 수업한 데는 깡한다고 하던데? 할인이라고 하는 거 봐. 역시 수준이 높아요, 수준이 높아. 근데 뭐 나중에 이제, 근데 뭐 이제 한번 3월 달에 모의고사를 봐야지 이제 점수를 봐야지 수준을 알 수 있겠으나 어쨌든 깡이라고 안 하는 학원들은 드물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깡이라고 통상 하는데 할인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느낌이 왠지 좋은 것 같다. 그렇게. 네. 자, 볼게요. 그러면 110원이라는 이 어음표를 지금 당장 은행에 가서 바꿔달라고 하면 은행에서는 110원은 온전하게 다 줄까요? 아니죠. 미리 받으러왔으니까 10원만큼 할인하고 100원만 이렇게 준답니다. 100원만. 그래서 10%에 뭘 적용하는 거냐면 10%에 할인율을 적용해서 100원만 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이죠. 이자율은 현재의 값이 이자가 붙어서 미래의 값이 커지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자율이에요. 영어로는 인터레스트 레이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음, 할인율이란 것은 1년 후 미래 예상되는 미래의 금액을 현재 가치로 끌어내릴 때 써먹는 율이 바로 할인율이에요. 영어로는 디스카운트 레이트라고 그래요. 사실은 이자율과 할인율의 개념이 분명히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앞으로 이자율은 할인율과 똑같은 용어로 나옵니다. 자, 우리 시험에서는 이자율 이꼴 뭐다? 할인율. 할인율 이꼴 뭐다? 이자율이다. 그래서 이 두 용어를 동일하게 취급한다. 네, 그 정도 개념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럼 이제 다시 한번 해봅시다. 현재 가치가 미래로 가면 이자가 붙어서 값이 커지는 거죠. 다시.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알아보려면 할인이 되니까 값은 작아지는 겁니까? 맞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어디? 그냥 대충 개념만 봤는데, 이제 현재 가치라는 개념과 미래 가치라는 개념이 있는데, 우리 시험에는 둘 다 나오긴 한데요. 출제 비중이 거의 뭐 8대2 정도? 막 그 정도 완전히 이렇게 확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어디? 현재 가치하고 미래 가치하고 어떤 게 우리 시험에 더 중요할 것 같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아까 이제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가 배우는 투자 이론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한번 쉬었잖아. 그래서 이제 코드가 이제 틀어진 거야. 우리 사실 2주 전에는 환상의 궁합 아니었어요? 그렇잖아. 좀 척하면 척 막 이렇게 됐잖아, 사실은. 근데 이제 저번 주에 학원 행사 때문에 한 주 휴강을 했더니 완전히 코드가 틀어져서 그런 것 같아. 아마 다음 주면 정상적인 상태로 갈 거라고 믿어요. 이렇게. 예. 자, 다시 들어봐요. 우리가 배우는 투자 이론은 투자자가 현재 시점에서 이 부동산을 사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현재 시점에서 분석해서 투자를 하든지 안 하든지 현재 시점에서 판단하겠다. 그게 투자 분석이라고 해요. 자, 현재 가치하고 미래 가치하고 우리 시험에서 어떤 게 훨씬 더 중요하죠? 현재 가치. 그래, 그렇지. 왜냐? 현재 시점에서 뭔가 분석해서 투자를 채택하든지 기각하든지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가치, 즉 현재 시점이 우리 시험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개념만 잠깐 들으면 돼. 개념만. 자, 그리고 이쪽 파트는 이제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근데 계산이 간단해. 계산기 없으면 핸드폰 꺼내봐. 우리 몇 개만 숫자 좀 눌러보게. 한번 눌러봐. 핸드폰에 보면 그 계산기 뭐 깔아놓은 거 있지 않나요? 그죠? 예. 근데 한번 꺼내봐. 한번 숫자 좀 눌러보게. 그냥 한번 해보게. 예. 한번 해보게요. 됐어요? 8,800만 원 쳐봐. 안 쳐보면 이것도 못 쳐. 8,800만 원. 태어나서 이렇게 큰 돈을 만져봤나 모르겠다. 8,800만 원 쳐봤어요? 네. 나누기 1.1 한번 쳐볼래요? 쳐봐. 얼마 나왔어요? 8천만 원 나왔죠? 그냥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다시 6천만 원 쳐봐. 6천만 원 쳐보고 나누기 1.2 한번 눌러보세요. 한번 눌러봐. 얼마 나왔어요? 5,450이 나왔어? 그거
저 중국산 샤오미인가 그거 아니야? 어? 국산 써, 국산. 어? 아이씨, 다시 해봐, 얼른, 다시 해봐. 빨리 6천만 원 나누고 1.2 쳐봐. 아직도 안 나와? 좀 더 따라와요. 가져봐. 저 핸드폰 어디 건데, 그거? 1.1 아닌가요? 1.2. 이봐요. 나왔어? 네. 아직도 안 나왔나 봐. 큰일 났네. 내려가서 보고 싶네, 이제. 저 학생 할 때까지 오늘 수업 안 해. 나왔어? 나왔어? 좋아요. 다음. 262만 5천 원 나누기 1.05 쳐봐요. 262만 5천 원 나누기 1.05. 250만 원이죠? 그렇죠. 이제 나중에 제가 딱 보자마자 계산기 누르는 방법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이쪽 파트는 이런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예. 근데 어디 8,800을 1로 나누면 그냥 8,800이 되겠지. 근데 1 플러스 0.1이 되니까 1.1이죠. 분모가 커졌죠. 분모가 커지면 8,800보다는 값은 커지겠어, 작아지겠어? 작아지겠거든. 이게 바로 할인의 개념. 예. 근데 그냥 아주 쉬운 거니까 나중에 제가 정리해 줄 테니까 지금은 계산기로 저렇게 뭐 누르는 게 있나 보다 그 소리만 잠깐 들어보시면 돼요. 그렇게만. 네. 됐습니다. 자, 다음. 이제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이제 다음 1월달 수업할 때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는데 1월달 한 넷째 주 정도부터는 이제 계산기를 좀 가지고 다니면서 이 계산 문제 좀 나오는데 한 방에 몰아서 하려면 안 되거든요. 수업 시간에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같이 한번 눌러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씩 다가가야지 결국 내가 잡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다시 별도로 통제를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이것도 이제 가볍게 입 좀 풀어보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자, 이거 볼게요. 2 곱하기 A는 4예요. 2 곱하기 A는 4인데 그러면 A 값이 얼마일까요?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안 나와. 절대 안 나와. 죽어도 안 나와, 죽어도. 예. 근데 A를 뭐라 불러주냐면요. A가 하는 역할은 2하고 4는 똑같지 않잖아요, 사실은. 근데 A가 들어가서 2와 4를 같게끔 해준대. 그러면 A 역할은 2를 이걸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뭐로? 4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그죠? 그래서 A를 뭐라 불러주냐면 2를 얘와 같이 만들어준다 해서 4를 만들어주는 개수다 해서 4의 개수라고 불러줍니다. 무슨 개수? 4의 개수. 예. 이 6이면 무슨 개수? 6의 개수. 만약에 여기가 현재 가치란 말이 나온다면 A가 하는 역할은 현재 가치를 만들어주는 개수예요. 그래서 현재 가치 개수라고 합니다. 무슨 개수? 현재 가치 개수. 근데 우리 학교로는 말 줄이는 거 좋아해. 현재 가치를 줄이면 뭐가 되냐면요. 현가란 말이 돼. 그러면 무슨 개수가 돼? 현가 개수. 다시. 여기가 만약에 9가 나오면 9의 개수죠? 자, 미래 가치란 말이 나오면 A가 하는 역할은 미래 가치를 만들어주는 개수죠? 그래서 줄여서 내가 개수 뭐 이런 말도 쓰거든요. 그래서 그냥 연습 좀 한번 해보자. 네. 그럼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자, 현재 가치라는 개념과 그냥 듣는 거야. 듣는 거. 네. 미래 가치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일시불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리고 연금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딱 두 가지만 할 겁니다. 일시불이라는 용어하고 연금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일시불이라는 것은 전체 기간 중에 딱 일시에 한 번만 발생하는 돈을 일시불이라고 그래요. 일시불. 연금이라는 것은 연속적으로 계속 발생되는 금액이 연금이에요. 이제 찍어봐. 갑돌이라는 사람이 매달 10일 날 10만 원씩 3년 만기 정기 적금을 하고 있대. 그러면 이 10만 원이란 돈은 성격이 연금일까요? 일시불일까요? 연금이지. 왜냐? 매달 10일 날 3년, 36개월 동안 매달 10일 날 계속 10만 원씩 발생하는 거잖아요.
연속적인 금액이니까 뭐다? 연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음. 갑돌이가 2억 원 있었는데 농협에다가 1년 동안 정기 예탁으로 묶어놨어요. 2억을. 그리고 1년 후에 찾겠대. 자, 이 2억이라는 돈은 전체 기간 중에 딱 몇 번만 발생해? 한 번만 발생하죠. 그걸 갖다가 일시불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용어만 들어보는 거예요. 예,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안 되고. 그러면 일시불의 현재 가치란 말이 있어요. 그냥 한번 써보는 거야. 일시불의 현재 가치. 연금의 현재 가치란 말이 있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하세요. 그냥 들어보는 거야.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알아본다 하니까 무슨 계수라는 게 나와야 되냐면 일시불의 현가 계수 나와야 돼. 다음, 연금의 현재 가치 물어보면 무슨 계수? 연금의 현가 계수. 다음, 일시불의 미래 가치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일시불의 미래 가치를 만들어준 계수가 뭐냐면 일시불의 내가 계수라고 불러줍니다. 다음에 연금의 미래 가치를 알아보기 위한 계수는 연금의 내가 계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합시다. 현재 가치 물어보면 무조건 현재 가치를 만들어주는 계수가 무슨 계수냐면 현가 계수예요. 그냥 한번 연습해 보는 거예요. 현재 가치 알아볼 때는 무슨 계수를 쓴다? 현가 계수. 미래 가치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미래 가치 계수 줄여서 내가 계수라는 걸 씁니다. 자, 미래 가치 알아볼 때는 무슨 계수? 내가 계수. 그래서 만약에 일시불의 현재 가치 물어보면 일시불의 무슨 계수? 현가 계수. 연금의 현재 가치 물어보면 연금의 현가 계수. 다음, 일시불의 미래 가치 물어보면 일시불의 내가 계수. 연금의 미래 가치 물어보면 연금의 내가 계수. 이제 이렇게 나중에 해가지고 쫙 정리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한번 흘려 들읍시다. 아무 생각하지 말고. 현재 가치 알아보려면 무슨 계수를 이용하더라? 현재 가치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현재 가치를 만들어주는 계수를 이용하더라. 현가 계수. 미래 가치를 물어볼 때는 무슨 계수를 이용하더라? 내가 계수를 이용하더라.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알아본다. 그러면 일시불의 현가 계수. 연금의 현재 가치를 알아본다. 그러면 연금의 현가 계수. 일시불의 미래 가치를 물어본다면 일시불의 내가 계수. 연금의 미래 가치를 알아본다. 연금의 내가 계수. 이제 이렇게 해서 나중에 정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머릿속에 집어넣자가 아니고 나중에 우리가 두 달 후에 배워야 되니까 먼저 입을 한번 풀어보자. 이런 의미였어요. 입을 풀어보자. 다시 한번 할게요. 전체 기간 중에 딱 한 번만 발생하는 금액을 연금이라 한다, 일시불이라 한다. 일시불이라 한다. 전체 기간 중에 똑같은 금액이 연속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걸 뭐라 한다? 연금이라 한다. 현재 가치를 물어볼 때는 무슨 계수가 나와야 된다? 현가 계수. 미래 가치를 물어볼 때는 무슨 계수? 내가 계수.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물어보면 일시불의 현가 계수. 연금의 현재 가치를 물어보면 연금의 현가 계수. 다음, 일시불의 미래 가치 물어보면 일시불의 내가 계수. 연금의 미래 가치 물어보면 연금의 내가 계수. 이렇게 정리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다음, 이제 그냥 읽어볼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쓸 거예요. 요게 이제 엄청 중요한 건데 그냥 해. 나 뭔지 안 알려줄래. 그냥 읽어보자고. 예. 현저내감 해보세요. 시작. 현저내감. 다시 시작. 현저내감. 아주 결정적인 데서 나중에 써먹을 수 있는 좋은 부분이 하나 있어요. 한 번만 더 그냥 읽고 끝냅시다. 시작. 현저내감. 오케이. 네. 자, 그러면서 이제 81페이지에 자, 어디 봅시다. 아니, 잠깐만. 우리 80페이지 맨 밑에부터 한번 해보자고. 80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1번 굵은 글씨로 뭐라 놨습니까? 일시불의 미래가치 알아볼 때는 무슨 기술을 이용하면 돼? 에이씨, 잠깐. 아니, 삿대질을 하지 마. 삿대질 하지 말고, 하지 말고. 자, 미래가치 물어볼 때는 내가 계수 나온다고 그랬죠? 그리고 생각하지 마. 아, 일시불의 미래가치면 일시불, 연금에 뭐 하면 연금 갖다 붙이면 되는 거야. 다시 볼게요. 동그라미 1번 일시불의 미래가치 물어봤네. 일시불의 내가 계수. 동그라미 2번 연금의 미래가치 물어봤네. 연금의 내가 계수. 동그라미 3번은
점프야. 다음 반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일시불의 현재 가치는 일시불의 현가계수. 다음 3번 연금의 현재 가치는 연금의 현가계수. 자,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에 저당상수란 게 있죠. 그 저당상수가 100% 시험에 나옵니다. 한 문제만 나온 적은 거의 드물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떤 개념인지 개념만 들어볼게요. 네, 개념만. 네. 자, 투자자가 3억을 빌리려고 한대요. 3억을. 근데 여기다가 이자율을 곱하면 뭐가 될까? 이자가 돼. 이자가. 네, 3억에다가 이자율 곱하면 이자가 되는 거예요. 이자가 뭔지 알죠? 그죠? 근데 빌린 돈 3억에다가 당, 상, 수를 곱하면 매기간 갚아 나가야 될 뭐가 되냐면 원리금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빌린 돈에다 저당 상수를 곱하면 뭐가 된다? 원리금이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원리금 뭐의 약자일까요? 원금 플러스 이자. 그러면 이제 실제 시험에 이제 어떤 표현이 나오는지 이제 한번 해볼게요. 은행으로부터 1억을 빌린다. 1억을 빌린다. 연 이자율이 10%다. 그다음에 연 저당 상수가 0.1627이다.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그랬을 때 원리금 얼마고 1회차 때 원리금 얼마고 이자는 얼마냐. 그래서 원리금에서 이자를 뺀 나머지 원금이 얼마냐. 이거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럼 어디? 원리금 알아보려면 빌린 돈에다 뭘 곱하면 된다? 빌린 돈에 이자율 곱하면 이자가 되는 거고 원리금. 저당 상수 0.1627을 곱하면 1,627만 원에 뭐가 되는 거예요? 원리금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원리금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자 한번 해볼래요? 이자는 빌린 돈에다 뭘 곱하면 돼요? 이자율 몇 프로? 10% 0.1이죠? 그럼 얼마인가요? 1,000만 원인가? 1,000만 원. 이자예요. 이자. 예. 그러면 원리금 1,627에서 이자 1,000만 원 빼니까 627만이 남죠? 이게 바로 뭐죠? 이게 아직 용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괜찮아. 자, 다시 원리금 뭐의 약자예요? 원금 플러스 이자. 그중에 이자가 1,000만 원이었죠. 그럼 나머지는 뭘까? 원금.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이런 걸 알려줘요. 저당 상수를 이용해서 돈을 갚으면 대출 계약 시부터 만기까지 계속해서 매년 1,627만 원씩 원리금을 똑같이 갚는다. 근데 대출 초기에는 이 1,627 중에 무려 1,000만 원이 뭐고? 이자고. 원금으로 상환하는 부분은 627밖에 안 된다. 왜 그러냐면 대출 초기에는 빌린 돈에 대한 이자 지불 부담이 크다 보니까 이자를 많이 내다 보니까 원금 상환이 적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를 이제 나중에 끌어내죠. 뭐 간단한 건지만. 그러니까 처음에는 있잖아요. 일단은 용어를 한 번씩 이렇게 들어보는 게 중요해. 들어보는 게. 그래서 다시. 자, 빌리는 돈에다가 그냥 이자율만 곱하면 뭐가 되고 그냥 이자가 되고 빌리는 돈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하면 뭐가 된다? 원리금이 된다. 원리금이 된다. 그래서 용어 한번 들어봤고 원리금은 뭐의 약자다? 원금 플러스 이자의 약자다. 네, 그 정도만. 그래서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듯이 이 부동산 학계로는 막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오늘 이 순간 어떤 용어가 나오면 그냥 그게 무슨 말인가 보다 하고 이 순간만 이해하고 잊어버리세요. 그래 놓고 이제 1월 달부터는 차근차근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노트 정리를 해야 돼. 그래서 1월 달에는 있잖아요. 여러분들 노트 필기할 수 있게끔 제가 판서를 지금은 저도 그냥 일부러 프리하게 막 정리하지 말고 그냥 들으라고 이렇게 하는 거고 1월 달부터는 판서가 이제 체계적으로 쫙 나갈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필기도 잘하고 자기 노트 정리를 해야 돼. 지금은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들어. 내 목소리만 들으면 돼. 나만 쳐다보면 돼. 그리고 그냥 집에 가. 요즘 집에 가서 복습 안 하고 있죠?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요. 예? 절대 하지 마요. 학계론은 복습하는 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버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내 하지 말라니까 이제 또 잠깐만 우리 저번에 했던 거 이것 좀 볼게요. 어디? 수요가 증가하거나 수요가 감소하면 종전위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은 어떤 변화가 있겠는가? 우리 이거 잠깐 해봤는데 어디? 패딩 점퍼가 하나에 30만 원이에요. 30만 원. 30만 원인데 학원 밑에 가게에서 하루에 한 5벌 정도 이렇게 팔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상승할 수 있나요? 그렇죠? 수요가 증가하면 하루에 5개 팔리던 게 6, 7개, 10개 팔릴 수도 있겠네? 거래량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죠? 그렇죠? 다음에 이제 2월 중순이 넘어섰네? 날씨가 이제 푸근해졌어요. 그럼 패딩 점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감소해? 감소하면 가격은 상승해요, 하락해요? 하락하죠? 하락하죠? 그럼 사람들이 안 살려고 하니까 거래량이 증가해, 감소해요? 들어본 적 아니야. 내가 분명히 듣고 잊어버리라고 했으니까 들어본 적 있냐고 물어보면 안 돼요. 다 잊어버렸죠? 예. 근데 이제 복습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그냥 그 순간순간 용어만 들어보고 넘어가야 돼. 근데 다음에 또 이거 가르친 다음 주에 어떤 학생이 여기 말고 딴 데서 물어보더라고. 선생님 이게 잘못된 것 같아. 왜 했더니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하지 않냐. 근데 왜 증가라고 해놨냐. 이렇게 이야기해. 수요량이 아니고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이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특히 학계론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은 법 조문이고 약속된 용어가 나오니까 괜찮은데 학계론은 경제 현상을 따지기 때문에 하나를 놔두고 어떤 관점에서 어떤 상황에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져 버리고 막 그런 게 많아. 이자율이 상승하면 좋아 안 좋아? 뭘 안 좋아? 나는 저기 학원 여기 밑에 저 수한 농협에다 100억 넣어놨는데 나는 이자 받는 사람이니까 좋지. 그래요. 시험도 이자율 나오면 대출자 관점에서 나오기도 하고 차익자 관점에서 나오기도 해. 근데 어렵진 않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소화시킬 수 있는 상태에서 가면 괜찮아. 기다려요. 근데 지금은 우리 학생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학습 능력의 그릇이 소주잔밖에 안 돼. 소주잔밖에 안 돼. 이거밖에 안 돼. 이거밖에. 예. 안 된다니까. 여기다가 이제 이것밖에 안 되는데 욕심부리고 하려면 이렇게 막 집어넣어봐. 그러면 이만큼밖에 안 차고 쏟아지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이제 공부 안 돼버리는 거야. 헷갈리고. 그래서 이게 일순환 지나면 이렇게 커지고 그 다음에 또 지나면 이렇게 커지고 요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합격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자기 그릇이 커진 이후에 이제 학계론을 체계적으로 잘 봐줘야 돼. 지금 이 상태이기 때문에 복습 자체는 오히려 독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하지도 말고 그냥 머릿속에 두지도 말고 듣고 즐기고 집에 가. 그럼 되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럼 잠깐 휴식했다가 81페이지 현금 수지 측정해 볼게요. 네.